자, 기본 이론 과정 26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지대 이론을 설명을 드렸어요. 지대 이론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 중에 대표되는 네 가지를 말씀드린다 그랬습니다. 자, 리카도의 차액 지설 있지요. 다음 튀넨의 위치 지대설, 그리고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 알론소의 입찰설, 이 네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리카도의 차액설, 튀넨의 위치 지대설,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죠. 리카도의 차액설은 차액이 지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뭐 때문에 차액이 발생합니까? 바로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다음 튀넨의 위치설은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면서 위치대 개념을 도입했다 생각하시고, 다음은 마르크스의 절대 지설이다. 이 부분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175페이지예요. 네, 175페이지 펴놓으시고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칼 마르크스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르크스는 사회주의자예요. 이 사회주의자가 자본주의 세계를 바라보니까 누군가 어때? 땅은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안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공짜로는 절대 안 빌려준다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토지를 제가 좀 빌려달라 그랬어요. 그럼 공짜로 빌려줍니까? 안 빌려준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모든 토지는 지대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토지를 가지던 그 자체에서 지대가 발생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마르크스는 토지를 가진 그 자체에서 지대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결국은 비옥도의 차이라든지 수송의 전략권 이런 거에 의해서 지대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토지를 가진 그 자체에서 지대가 발생한다. 결국 모든 토지는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마르크스의 지대를 절대 지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절대 지대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절대 지설 여기 온다면 최열등진 한계지라 할자도 토지 소유자 요구하면 지대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토지는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절대설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리카도의 차액 지설과 비교 좀 되셔야 됩니다. 자, 리카도의 차액설 여기서는 지대 발생 원인을 뭘로 보이는 겁니까?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 또한 우등지 한정이 돼 있죠. 수학 체감 법칙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들 지대 발생 원인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마르크스의 절대설 여기에 나면 지대 발생 원인이 뭡니까? 바로 토지를 가지고 있던 그 자체에서, 소유 그 자체에서 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비교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리카도의 차액 지설이다 여기에 온다면 최열등진 한계지선 지대가 발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지대 발생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마르크스의 절대설 여기에 온다면 최열등진 한계지랄자도 토지 소유자는 지대를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열등진 한계지도 지대 발생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차이점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교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5페이지를 보세요. 양호 3번. 마르크스의 절대 지설이다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로 봅시다. 자, 마르크스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희소성의 법칙과 자본주의에서 토지의 사유화로 지대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결국 토지를 가진 그 자체에서, 소유 그 자체에서 지대가 발생한다 보았던 겁니다. 그 아래줄을 보세요. 중간쯤 보시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토지 소유자는 지대를 요구함으로 토지의 비옥도나 생산에 관계없이 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마르크스의 지대를 뭐라 합니까? 절대 지대란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대가 발생한다. 그래서 절대 지대란다는 겁니다. 절대 지대에 따르면 한계진 최열등지수도 토지 소유자 요구하면 지대는 발생한다는 거죠. 따라서 마르크스의 절대 지설은 차액 지설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한계지에 대한 지대 발생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아래 보충학습 보세요. 보충학습 보시면 우리 설명드린 리카도의 차액 지설과 마르크스의 절대설 비교를 해놓은 내용이 있죠. 다 설명드렸습니다. 교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액 지설입니다. 차액 지설은 지대 발생 원인으로 뭘 보고 있습니까?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처럼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래서 또한
비요건 토지 우둥지의 공급은 제한되어 있다. 우둥지는 한정되어 있다는 거지요. 수학 체감법칙이 작용한다. 이들 지대 발생 원인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그 아래 칸 한번 봐보세요. 차액설 여기에 간다면 한계지선처럼 최열등진 한계선 어때?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음 동그라미 보세요. 지대는 그 토지의 생산성과 한계지의 생산성과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어때? 이제 차익을 여긴다면 해당 토지와 뭘 비교합니까? 최열등지를 비교한다 그랬죠? 그래서 최열등지 한계지와 비교한다. 그래서 그 토지의 생산성과 한계지의 생산성과의 이처럼 차이, 이게 결국 뭡니까? 지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차익을 여긴다면 지대는 일종의 어때? 불로소득 잉여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들이 차액설의 주요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반면 우측의 절대 지수를 한번 봅시다. 자, 지대 발생 원인은 동그라미 1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희소성의 법칙과 동그라미 2번 자본주의에서 토지의 사유화로 지대가 발생한다. 결국 토지를 가지던 그 자체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아래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토지의 비옥도나 생산력에 관계없이 지대가 발생한다. 토지를 가지던 그 자체, 소유 그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킨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노래반 한계지에서도 토지 소유자 요구하면 지대는 어때?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리카도의 차액지설 여기에 한다면 최열등진 한계선 지대가 어때? 발생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르크스의 절대지설 여기에 한다면 최열등진 한계열자도 토지소유는 어때?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럼 토지소유자 지대를 요구하면 지대는 어때?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차액지설과 절대설 비교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잘 이해하시고요. 다음은 여름 교재 몇 페이지로 시작하면 17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78페이지는 양호 6번 알론소의 입찰 지대설이다. 이분이 소개되고 있죠. 입찰 지대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쉽게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 땅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땅을 누구에게 빌려줄 것인가? 누구에게 빌려줄까요? 바로 지대를 가장 많이 지불할 수 있는 입주에게 이 땅을 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지대를 많이 지불할 것인가? 입찰에 붙이겠다라는 겁니다. 입찰에 붙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입찰에 붙인다면 이 토지를 이용하자는 사람들은 입찰에 때 참여하겠지요. 입찰에 참여해서 자신이 이제 지불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를 써내겠죠. 왜 그럴까요?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써내야 되겠죠. 이를 가려서 우리가 뭐랍니까? 입찰 지대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알론소의 입찰 지대설이다. 여기에 한다면 결국은 입찰 지대는 뭘 할 것인가? 바로 토지 이용자가 단위 면적의 토지에서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즉 최대 지불 용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최대 지불 용액이다. 자, 잘 보세요. 최대 금액입니까? 최소 금액입니까? 그렇죠? 최대 금액이다. 그래서 최대 지불 용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은 이걸 말 바꾼 적이 있죠. 최소 지불 용액이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최대 지불 용액이다. 생각하시고, 지금 최대 금액은 그런 겁니까?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에 어떻습니까?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한다. 이게 이제 최대 금액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쉽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초과이윤이 예를 들어서 100이다.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초과이윤이 100이라면 내가 얼마만큼의 지대를 지불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초과이윤이 100이었을 때 내가 100의 지대를 지불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100의 지대를 지른다면 이때는 어떻습니까? 초과이윤이 이제 얼마가 되는 겁니까? 0이 되겠지요. 그럼 초과이윤이 0이라는 이야기는 오로지 정상이윤만 존재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자, 내가 정상이윤만 얻는다면 지대 지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물론
정상 이윤도 얻지 못한다면 지대를 지불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네, 정상 이윤도 얻지 못한다면 지대를 지불하지 않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상 이윤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100이란 지대를 어때? 지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150이라는 지대를 지불합니다. 그럼 보세요. 초과 이윤이 100인데 150이란 지대를 지불한다면 이는 정상이윤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상이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 150이라는 지대를 지불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지요. 그럼 우리가 간단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 사례를 통해서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바로 100이 되겠다는 겁니다. 100이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100의 지대를 지불한다면 결국 초과이윤이 얼마가 된 겁니까? 0이 된다. 그래서 오로지 정상에만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초과이윤이 0이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가 바로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된다는 겁니다. 최대 금액. 이게 최대 지불 용액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입찰 지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입찰 지대는 용어 정리를 잘 해주면 되겠어요. 입찰 지대라는 것은 토지 이용자가 단위 면적의 토지에서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을 말한다. 즉 최대 지불 용액이다. 그래서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은 간단한 그림을 통해서 하나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하나의 도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하나의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는 오로지 A와 B 산업만이 존재한다. 이렇게 가정합니다. 아주 단순한 모델이에요. A와 B 산업만이 존재한다. 사실은 이 같은 가정에서 우리 시험에 조금 오래됐지만 이 그림이 출제된 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A, B 두 개의 산업만이 존재한다 가정하고 Y축은 지대가 되겠습니다. 지대. X축은 도심에서 외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외곽이다. 자, 먼저 A 산업입니다. A 산업은 도심에 여기에 입지할 때는 최대한 이만큼의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A 산업에게 도심에 여기 입지할 때 지불할 수 있는 최대금액 이 지대가 되죠. 이게 결국 뭡니까? 입찰 지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A 산업이 도심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진 이 지역에 입지하고자 할 때는 최대한 이만큼의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야. 이게 A 산업의 뭡니까? 입찰 지대가 되겠다는 겁니다. A 산업의 입찰 지대 바로 이 점을 연결시키면 이 자체가 뭐가 됩니까? A 산업의 입찰 지대 곡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입찰 지대 곡선. 결국 입찰 지대 곡선의 것은 쉽게 생각하면 입찰 지대를 연결한 선이다 할 수 있겠죠. 결국 거리에 따라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있다는 이야기. 이게 입찰 지대예요. 이를 연결하는 선이 입찰 지대 곡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B 산업입니다. B 산업은 도심에 있는 여기에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만큼의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 그럼 B 산업에게 이 지대가 뭡니까? 입찰 지대가 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은 도심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진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입지하기에서는 최대한 이만큼의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지대가 B산업에게 입찰 지대가 되겠지요. 그럼 이처럼 B산업의 입찰 지대, 이걸 연결한다는 이야기야. 연결한 선이 바로 뭡니까? 이게 이제 B산업의 입찰 지대 곡선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B산업의 입찰 지대 곡선이 되다. 결국 입찰 곡선은 이제 거리에 따라 지불할 수 있는 최대의 입찰지대를 연결한 선이다 할 수 있겠죠. 자, 이 도시는 오로지 A와 B 산업만이 존재한다 가정을 했습니다. 그럼 밑에 이 도시 전체의 입찰 지도선을 그려보자는 겁니다. 여튼 입찰 지도선인데 입찰 지도는 뭡니까? 최대 금액이라고 했지요. 자, 도심에는 이 땅에 대한 최대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최대 금액은 바로 뭡니까? 여기가 되겠죠? A 산업이 제시한 지대다. 자, 보세요. 이 토지에 대해서는 A 산업은 이만큼의 지대를 지불할 수 있고 B 산업은 이만큼의 지대를 지불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우리는 A와 B 두 개의 산업만이 존재한다 가졌으니까 이 중에 최대 금액은 뭡니까? A 산업이 제시한 지대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도시로부터 이렇게 떨어진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A 산업과 B 산업이 제시한 지대가 같죠? 다음은 이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이다.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지역은 B 산업이 제시한 지대가 더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이처럼
이처럼, 예, 자, 이제, 이처럼, 예, 자, 최대 금액, 이것만 연결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만 연결하니까, 자, 이와 같은 선으로 어때? 나타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뭡니까? 예, 도시 전체의 입찰 지대 곡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 입찰 지대 곡선은 입찰지대를 연결한 선이었죠. 그래서 거리에 따라 집을 쓰는 최대 금액을 연결한 선이다. 그래서 도심으로부터 여기까지는 사실 자 보세요. 이제 도심으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A 산업과 B 산업 중에 누가 더 많은 지대를 지불하고자 합니까? A 산업이다. 그래서 A 산업이 제시한 지대를 이렇게 따라갔다는 이야기예요. A 산업이 제시한 지대를 따라갔지요. 다음은 이제 도심으로부터 이 지역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가 더 많은 지대를 지불합니까? 바로 B 산업이 더 많은 지대를 지불하고자 한다. 그래서 B 산업이 제시한 지대 이걸 따라갔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선으로 연결시켜 보면 이 자체가 결국 뭡니까? 도시 전체의 입찰 지대 곡선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A와 B 두 개의 산업망이 존재한다 가져 있으니까 이 같은 모습이 되겠지만 더 많은 산업이 존재하는 더욱더 완만한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도시 전체 입찰 지대 곡선은 제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하향하는 모습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참 우하향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이걸 가려서 우리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는 사실 볼록하다, 오목하다 이 자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마 여러분이 학창시절 때 배우셨을 거예요. 자, 1차 미분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미분한 게 2차 미분한다 그 이야기죠. 미분해서 플러스 값이냐 마이너스 값이냐 여기에 따라서 볼록 오목이 결정이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시험 관리에서는 전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만의 비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생각해보자. 그래서 이제 볼록이냐 오목이냐 이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주 쉽게 우리가 볼자 이렇게 써보자는 이야기예요. 볼자 써서 그림이 이와 같은 모습이나 이와 같은 모습이면 볼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또 오목하다 오찰 써보자는 이야기. 오찰 써보면 이 두 가지는 이미 볼록하다 결정이 됐죠. 나머지 두 가지가 있죠. 이 모습과 이 모습은 오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오짤 먼저 써버리면 전부 다 오목이 돼버리겠죠. 그러지 마시고 볼짤 먼저 써서 이 모습과 그림이 이 모습이라면 볼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오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우리 도시 전체 입찰선 나타내봤죠? 바로 이 모습이네요. 이 모습이니까 더욱더 완만하면 이와 같은 모습이 되겠죠? 바로 여기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는 원점에서 볼록하다. 이렇게 표현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내용만 이해하셔도 전혀 우리 시험은 문제없는 겁니다. 항상 볼록, 오목 나올 때는 볼자 얼른 써보자라는 이야기야. 써서 이 모습이나 이 모습은 볼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는 오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튼 도시 전체의 입찰 지대곡선은 어떤 모습이에요? 우하향한다. 그래서 원점에서 볼록한 모습이다. 생각하시고 이 내용을 보니까 도심으로부터 여기까지죠. A 산업에게 토지가 할당이 되는 것이고 이분은 B 산업에게 토지가 할당이 되는 것이다. 결국 더 많은 지대를 지불하는 입주에게 토지는 할당이 돼서 이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때 도심에 더 가깝게 입주한 건 A 산업입니까? B 산업입니까? A 산업이다. 할 수 있겠죠. 지금 도심에 더 가깝게 입주한 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입찰 지대순의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급했기 때문이다. 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A 산업의 입찰 지대 곡선의 입찰 지대 곡선은 이 모습이었죠? 이 모습이었다. 다음은 B 산업의 입찰 지대 곡선은 이 모습이었잖아요. 이 모습이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A 산업의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더 급했죠? 급하니까 도심에 더 가깝게 입지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입찰 지대 곡선 관련해서는 이런 정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봅시다. 178페이지예요. 자, 양호 6번 알론소의 입찰 지대설이다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로 보세요.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자는 최대 금액이라 그랬죠. 최대 금액, 즉 최대 지불 용액이다. 최소가 아니라 그랬어요. 최대 금액, 최대 지불 용액이다. 그래서 초과 이윤이 얼마입니까?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입찰 지대란다. 그래서 용어 정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최대 금액, 최대 지불 용액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시험은 최소 지불 용액이다. 이 표현했죠? 잘못된 것이다. 생각하시고, 다음, 이는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의미한다는 얘기. 지금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가 바로 입찰 지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시험은 이렇게 말 바꿨어요. 초과 이윤이 극대화되는 수준의 지대가 잘못되어 있죠? 초과 이윤이 얼마입니까?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확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보세요. 단위면적 토지에 대해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어때? 입찰 지대란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 질문 봅시다. 자, 이러한 알론소의 입찰 지설은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공을 적용하여 발전시킨 것으로 수송비는 도심으로부터 멀을수록 증가하며, 자, 수송비는 도심으로 멀을수록 외곽을수록 증가하겠죠? 재화의 평균 생산비용은 동일하다. 이것은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가정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걸 전제로 하고 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이것은 입찰 지대 곡선이란 이제 입지체가 거리에 따라 지불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대. 자, 이처럼 입지체가 거리에 따라서 지불할 수 있는, 자, A 사람이면 가장 높은 지대 여기가 되겠죠? 예, 여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도심부터 이만큼 됐어요. 여기가 되겠죠? 예, 이 같은 자, 입지체가 거리에 따라 지불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대, 즉 입찰 지대를 연결한 곡선이 바로 뭡니까? 입찰 지대 곡선이 된다 생각하시고, 이분도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말 바꿨습니다. 판매액이 극대화되는 지점을 연결한 선을 말한다. X 잘못되어 있죠? 입찰 지대 곡선인 것은 판매액이 극대화된 지점을 연결한 게 아니에요. 뭘 연결한 겁니까? 바로 입지체가 거리에 따라 지불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대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연결한 선, 즉 입찰 지대를 연결한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첫 번째 그 부분 보세요. 일반적으로 입찰 지대 곡선은 우하향하면서 원점을 향해 볼록한 형태를 지닌다. 이처럼 우하향하면서 원점을 향해서 어때? 볼록한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동그라미 5번 한번 봅시다. 동그라미 5번은 자, 도심 지역에 이용하는 토지는 외곽 지역에 비하여 한정되지요. 그래서 토지 이용자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진다. 따라서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에 따라 토지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도심으로부터 어때? 이 지역까지는 자, A 산업이 더 많은 지대를 지불하고자 한다. 그래서 A 산업에게 토지가 어때? 할당된다. 그래서 A 산업의 용도에서 토지가 이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동그라미 5번 이해하시고,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8번 한번 봐보세요. 동그라미 8번 보시면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가파른 업종일수록 중심지에 가까이 입자는 경향이 있다. 그럼 자, 우리가 이 그림 통해서 A 산업과 B 산업 중에서 입찰 지대 곡선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급했다. 가파른 게 뭡니까? A 산업이죠. 그래서 도심에 가깝게 입자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박스에 그림이 들어있죠. 이 그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설명드린 겁니다. 설명인데, 자, 우리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자, 이 분이 A 산업의 입찰 지대 곡선이 되겠고, 이게 뭡니까? B 산업의 입찰 지대 곡선이 된다. 그래서 도시 전체 입찰 지대는 어때? 이 모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알론소의 입찰 지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가 지대이론 관해서 중요한 내용들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제목을 먼저 보시면서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리카도의 차액 지설이 있다. 이건 어때? 차액이 지대란 이야기야. 그럼 무엇 때문에 차액이 발생합니까?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튀넨의 위치 지대설이에요. 위치에 따라 지대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대 개념을 도입했다 생각하시고, 마르크스의 절대 지설입니다. 절대적으로 지대가 발생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토지를 갖던 그 차층에서 지대가 발생한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절대설 여기에 나면 최열등진 한계지에서도
토지 소유자는 지대를 어때 요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알론소의 입찰 지대설입니다. 자, 이는 어때? 이제 자, 입찰 지대다 이걸 생각하셨죠? 입찰 지대는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제 지불하자는 최대 금액이다. 최대 지불 용액으로서 초과인이 0이 되는 순지대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씩 살을 좀 붙여나가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래서 저희는 지대이론 대표 4가지 말씀드렸어요. 리카도의 차액 지설, 튀넨의 위치 지대설,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 알론소의 입찰 지대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지대이론 정리가 다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재 179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 번째 챕터 지가이론이다. 이거는 출제 비중이 굉장히 낮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심화이론 과정에서 한 번쯤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80페이지는 예제가 나와 있죠. 이 예제도 저희들 심화이론 과정에서 한 번쯤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 1절 지대 이론이다. 이 부분은 다 설명이 되었고요. 다음은 18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81페이지는 2절 도시 공간구조 이론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들 이 생각하세요. 도시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할 것인가 이걸 설명하는 모형이다. 이 같은 도시 공간 이론도 이론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 중에 우리 점에서는 주로 3가지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먼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은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와 이제 물만에 의해서 발전이 된 다핵심 이론이다. 자, 이 3가지가 우리 점에서 주로 도시 공간구조 관련해서는 출제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시험은 주로 이제 이 3가지가 출제되고 있다 생각하시고, 자, 도시 공간구조 이론이다. 이는 뭐라면 됐어요. 도시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냐 이걸 설명하는 모형이다 생각하시고 하나씩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자, 이제 미국의 시카고라는 도시가 있다는 이야기야. 자, 여러분들이 미국의 시카고다. 이것은 도시 이름 들어보셨죠? 미국의 시카고라는 도시를 대상으로서 이 시카고라는 도시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는가 이걸 설명한 모형이에요. 어쩌면 도시 공간구조에 최초의 연구다. 여기에 큰 의의가 있다 생각하시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여기에 나면 말 그대로 써요. 동심원의 형태에서 도시가 어때? 성장하고 발전하더라라는 게. 그래서 시카고라는 도시를 살펴보니까 이 동심원 형태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더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동심원 형태에 따라서 5개의 동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5개의 동심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4개만 그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하나가 더 있겠죠? 더 있는데 4개만 일단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1지대, 2지대, 3지대, 4지대, 그리고 어때? 5지대다. 이처럼 5개의 동심원 지대로 분화되면서 도시가 어때? 성장하고 발전하더라. 이 사실 밝혔다는 이야기예요. 여튼 시카고는 특정한 도시를 보니까 어때? 5개의 동심원 지도로 분화되면서 성장 발전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1지대를 중심 업무 지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지대 중심에서 중심 업무 지구다라는 겁니다. 이때 1지대인 중심에서 경공업들이 서서히 밀려납니다. 그래서 2지대로 이렇게 넘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배웠죠. 이처럼 이질적 요소가 들어왔어요. 참 일적 요소가 들어온 걸 뭐라 했습니까? 침입 이렇게 침범에 따라서 침입 이렇게 변했죠. 다음은 경쟁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변해가는 과정이 있다라냐. 이 과정을 우리가 천이 또는 승계, 계승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침입, 경쟁, 천이라는
도시 생태학 과정으로 공간구조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도시 생태학적 과정으로 설명했던데 도시 생태학이라는 것은 마쳤대 도시가 어때? 살아서 움직인 것처럼 보겠다는 이야기요. 자, 보세요. 이제 일지대에서 경공업들이 이렇게 넘어왔죠? 침입. 그리고 경쟁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변화되는 과정이 있겠죠. 이게 천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도시가 어때? 살아서 움직임처럼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도시 생태학적 과정으로서 공간구조를 어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지대는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천이 지대가 된다. 할 수 있겠죠? 이 지대를 우리가 이제 천이 지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점이 지대다. 이렇게도 표현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카고란 이 도시를 보니까 소수의 낮은 저소득계층은 이제 공장 가까이에 입자다는 데서 삼지대를 형성하더라. 그래서 삼지대가 저소득층 주거지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사지대는 고속층 주거지대다. 오지대는 통근자 지대다. 좀 5개의 지대로 어때? 분화된다. 동심 형태로서 5개의 지대로 분화되면서 도시가 성장 발전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미국의 시카고는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한 버젯의 동심은 이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버젯의 동심은 이론이다. 이건 어때? 1지대부터 5지대까지 순서를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튀넨의 위치 제설 이걸 말씀드리면서 튀넨 동심은 지대 모델을 제시했다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도심으로 가면 갈수록 집약적 농업이 이루어지고 외로울수록 조방적 농업이 이 자체가 동심원 형태다. 그래서 동심원 지대 모델을 제시했다. 그래서 6개의 동심원 지대가 됐죠. 이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비록 이 버젯의 동심원에 여기서 어때? 5개의 지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지대가 뭡니까? 중심 업무지구예요. 2지대는 천이 또는 점이지대다. 3지대는 저속층 주거지대, 4지대는 고속층 주거지대, 5지대는 뭡니까? 통근자 지대다. 해서 5개 지대 순서를 좀 기억하시기 바랐어요. 왜? 우리 시험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중심 업무지구와 저속층 주거지대 사이에 어때? 천이지대가 위치한다. 맞는 표현이죠. 자, 버젯의 동심원은 여기 따른다면 어때? 중심 업무지구와 저속층 주거 사이에 천이대가 위치한다. 맞는 표현이잖아요.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여기 보세요. 저속층 주거지대와 고속층 주거지대 누가 더 중심에 가깝게 위치하는 겁니까? 바로 저속층 주거지대가 고속층 여기서는 더 가깝게 위치한다. 사실 여러분들이 고속층일수록 중심에 더 가깝게 위치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카고란 도시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이야기예요. 아니더라서 저속층 주거지대가 고속층 주거지대 비했을 때 중심에 더 가깝게 위치한다 할 수 있겠죠. 다음은 또 보세요. 천이지대가 고속층 주거지대에 비해서 중심한테 더 가깝게 위치한다 할 수 있겠죠. 이런 걸 우리 집에서 묻기 때문에 순서를 기억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1지대에서 5지대까지 있죠? 1지대가 뭡니까? 중심 업무지구다. 2지대는 천이 또는 점이지대. 3지대는 저속층 주거지대. 4지대는 고속층 주거지대. 5지대는 어때? 통근자 지대다. 이렇게 순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버젯의 동심원 이론이다. 이 자체는 튀넨의 위치 제설, 즉 우리가 고립국 이론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튀넨은 고립국이란 책을 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립국 이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지금 튀넨의 고립국 이론 이 자체를 어떻습니까? 미국의 시카고란 도시에 응용해서 나오게 된 게 버젯의 동심원 이론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누가 누구 걸 응용했습니까? 버젯가 튀넨 걸 응용했다 할 수 있겠죠. 우리 시험은 이것도 말 바꾸기 한 적이 있어요. 튀넨이 버젯을 응용했다. 잘못돼 있죠? 잘못됐죠? 누가 누구 걸 응용했습니까? 버젯가 튀넨 걸 응용했다. 그래서 튀넨의 고립국 이론이다. 이 자체를 어때? 미국의 시카고란 도시에 접목시켜서 나오게 된 것 같아. 버젯의 동심원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튀넨과 버젯다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약 100년 차이가 난다. 그래서 튀넨의 고립국 이론이다. 이를 누가? 버젯가 시카고 도시에 접목시켜서 나오게 된 게 바로 뭡니까? 동심원 이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이 같은 버젯의 동심원 이론 여기에 나면 중심에서 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즉 중심에서 이처럼 중심에서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접근성이라든지 지대, 인구 밀도 등이 어때? 인구 밀도 등이 낮아진다 할 수 있겠죠. 또한 중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즉 중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범죄라든지 빈곤, 질병, 이와 같은 도시 문제도 어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도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범죄도 빈곤도 어때? 많을 것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카고 도시는 그게 아니더란 이야기예요.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소득수준이 어때?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소득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범죄나 빈곤, 질병, 이런 도시 문제는 어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굉장히 큰 특징이 있는 부분이에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버젯의 동심의 이론이다. 자, 주요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버젯의 동심의 이론은 미국의 시카고라는 특정한 하나의 도시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 일반성이 결여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지금 일반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일반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나오게 된 게 바로 뭡니까?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다. 이렇게 흐름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다. 그래서 호이트는 미국의 142개 도시를 대상으로서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이처럼 하나의 도시가 있으면 자, 이 도시의 중심이 있더란 이야기예요. 이 중심으로부터 간선도로가 뚫리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간선도로 들이면 이 간선도로 일축을 해서 부채꼴의 방사선 형태로서 주택지대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어때? 선형의 모습으로서 도시가 발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 붙였어요? 선형 이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호이트는 주택 가격의 지불 능력을 아주 중시했다라는 겁니다. 호이트는 주택 가격의 지불 능력을 중시했다 생각하시고, 주택 가격의 지불 능력이 높은 상류층이더라. 즉 고소계층이 되겠죠. 이 사람들은 주거지를 어디에 선정할 것인가 살펴봤더니 어때? 고용가 많은 기존의 도심지역이라든지 이처럼 주요 교통 노선을 축으로 해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 어때? 주거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걸 밝혀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교통 노선, 주요 교통망 이런 표현이 나오면 뭡니까?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같은 호이트의 선형 이론 여기에 나면 자, 교통의 발달 이는 어때? 도시 공간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할 수 있겠죠. 자, 어때? 간선을 뚫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를 축으로 해서 부채꼴의 방사선 형태로서 주택지대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선형의 모습으로 발전한다. 그래야죠. 교통의 발달 이 자체는 도시 공간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이야기. 또한 소득의 증가 역시 자, 도시 공간 구조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주택 가격의 지불 능력이 어때? 높아지겠지요. 높아지면 어디에 주거지를 선정합니까? 고용료가 많은 기존의 도심지역이라든지 주요 교통선을 축해서 접근성에 관한 이 지역에 주거지를 선정하게 된다는 이야기. 따라서 소득의 증가도 도시 공간구조 변화를 야기시킨 요인이 된다. 이분도 오시면 두 번이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교통의 발달은 도시 공간구조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지만 소득의 증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OX, X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통의 발달뿐만 아니라 소득의 증가도 도시 공간구조 변화시키는 요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교통의 발달뿐만 아니라 소득의 증가 역시 어때? 도시 공간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여기 보세요. 버젯의 동심원 이론이나 호이트의 선형 이론 모두가 어때? 중심이 하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걸 우리 흔히 어때? 단핵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핵심이 하나 있다는 해서 단핵 도시다 표현하는데 해리스나 울만이 어떤지 런던의 도시구조를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런던은 핵심이 하나인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핵심이 여러 개 있더라. 그래서 복수의 핵심 중에서 도시가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다핵심 이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이야기예요. 다, 이게 뭡니까? 만을 다짜죠? 핵심이 여러 개 있다라는 이야기에서 복수의 핵심 중에서 도시가 성장 발전하더라. 이걸 우리가 다핵심 이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자, 해리스 룰만은 이처럼 다핵심 이론에서 다핵화 요인으로서 자, 핵심이 여러 개 있기 위한 요인이 되겠죠. 다핵화 요인으로서 네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가지 있는데 먼저 특정 위치나 특정 시설의 필요성, 그리고 그리고 유사 활동 간에는 집중 또는 직접 지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질 활동 간에는 입지어로 비양립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대 지분의 차이 이처럼 다핵화에서 네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네 가지 중에 여러분 두 가지만 잘 기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잘 기하시면 돼요. 유사 활동 간에는 집중 또는 직접 지향성이 있어야 된다. 다음 이질 활동 간에는 입지역 비양립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사실 이 두 가지를 우리 시험은 말로 바꾸기 할 수가 있다. 두 가지를 잘 해주면 쉽게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보세요. 이제 여기에 하나의 도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의 도시가 있으면 이 도시의 핵심이 여러 개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여기에는 이처럼 여기는 교육의 핵심이다. 또 여기는 금융의 핵심이다. 이처럼 핵심이 여러 개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 것인가. 사실 핵심이 교육의 핵심이다. 하나의 핵심에서는 교육은 교육끼리 모여야 되겠지요. 교육은 교육끼리 모여야 되는 이야기예요. 또 여기에 금융의 하나의 핵심에서는 금융은 금융끼리 모여야 되겠지요. 모여야 되겠죠. 반면 여기도 하나의 핵심이 되고 여기도 하나의 핵심이 되서는 교육과 금융이 이런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교육과 금융은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핵심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은 교육끼리 모여야 된다. 금융은 금융끼리 모여야 된다. 그래서 유사 활동끼리는 모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모여야 된다. 집중 또는 집적이 뭡니까? 모여야 된다. 이런 뜻이 모여야 된다. 이처럼 유사 활동끼리는 집중 또는 직접 지향성이 있어야 된다. 모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말을 바꿨죠. 유사 활동 간에는 분산 지향성이 있어야 된다. 잘못되어 있죠. 분산은 뭡니까? 흩어지다라는 이야기지요.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핵심이 여러 개 발생하기 위해서는 쉽게 교육과 금융의 핵심이 있기 위해서는 교육은 교육끼리 모여야 되겠고 금융은 금융끼리 모여야 되는 이야기. 그래서 유사 활동 간에는 집중, 즉 직접 지향성이 있어야 된다. 모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모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면 교육과 금융이다. 참 이질 활동 간에는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흩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입지어로 비양립성이 있어야 된다. 즉 이질 활동 간에는 흩어진다. 분산 입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이때 여러분 보세요. 입지어로 비양립성이 있어야 된다. 네, 이때 양립성이다. 이걸 생각합시다. 양립성은 마주보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마주보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흩어져 있어야 한다. 그래서 뭡니까? 비양립성이 있어야 한다. 빗자를 조심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핵심이 여러 개 존재하기 위해서는 잘 기하세요. 유사 활동끼리는 모여야 된다. 집중, 직접 지향성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다음 이질 활동끼리는 흩어져야겠죠? 입지적 비양립성이 된다. 빗자 특히 조심하세요. 입지적 비양립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해리스 올만은 다핵화 요인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그중에 이 두 가지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도시 공간구조나 대표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여기를 보세요. 버젯의 동심원 이론이다. 또 제목 통해서 이해하자는 이야기예요. 버젯의 동심원 이론에서는 동심원의 형태로서 또 도시가 성장하고 발전한다. 이 내용이 되겠죠. 다음 호이트의 선형 이론입니다.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뭡니까? 선형의 모습으로서 도시가 성장 발전을 따라서 주요 교통노선, 교통망을 따라서다 생각하시고, 다음은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 있다는 겁니다. 해리스 울만
여러 사람이죠. 핵심이 여러 개 있다. 다핵심 이론이다. 이건 뭡니까? 예, 다 복수의 핵심 주변에서 도시가 성장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또한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네, 자, 도시 공간구조에 관한 최초의 연구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버젯의 동심원 이론이다. 알 수 있겠죠. 그러나 버젯의 동심원 이론은 미국의 시카고란 특정한 하나의 도시를 대상으로서 일반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일반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나오게 된 게 바로 뭡니까?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다. 그리고 버젯의 동심원 이론과 호이트의 선형 이론을 결합시켜서 나오게 된 게 해리스 울만에 다핵심 이론이 된다. 이렇게 흐름을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교재 통해서 반복습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세요. 181페이지입니다. 네, 181페이지 보시면 1번 챕터 버젯의 동심원 이론이다 나와 있죠. 그래서 1번 챕터 버젯의 동심원 옆에다가는 별표 2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2개 놓으시고 양골의 1번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동심원 이론은 자, 1920년대 이건 중요성이 없어요. 네, 연도는 신경 안 써야 됩니다. 네, 동심원 이론은 미국의 참 시카고라는 도시를 대상한 도시 공간구조 이론으로서 도시 공간구조라는 최초의 연구한 점에 의의가 있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동심원 이론은 거주지 분화현상의 연구를 통하여 자, 이점 보세요. 저속층 주거지대다, 고속층 주거지대다, 통근자 지대에서 거주지가 분화된다는 이야기예요. 거주지 분화현상의 연구를 통하여 도시 팽창이 도시 내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동심원 이론은 도시 공간구조를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는 거죠. 따라서 도시 공간구조 형성을 침입, 경쟁, 천이라는 생태학적 변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동심원의 형태로서 중심 업무지구, 천이 또는 점이지대, 저속층 주거지대, 고속층 주거지대, 통근자 지대란 이야기예요. 지대는 5개의 동심원 지대로 분화되면서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론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5번 두 번째 줄 맨 끝부분 보세요. 맨 끝은 동심원의 형태로 여러 개의 농업지대가 형성되는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응용한 것이다. 다시 한번 버젯의 동심원 이론은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응용한 것이다. 그래서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미국의 시카고라는 도시에 접목시켜서 나오게 된 게 바로 뭡니까? 버젯의 동심원 이론이다. 누가 누구 걸 응용했습니까? 버젯가 튀넨 걸 응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6번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도심에서 즉 중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져 즉 외곽으로 갈수록 이해해야 되겠지요. 접근성, 지대, 인구 밀도 등이 낮아진다. 접근성이나 지대, 인구 밀도는 낮아진다. 설명드렸지요. 또한 범죄나 빈곤, 질병 등의 도시 문제가 감소하는 경향이다. 이 특징도 굉장히 중요하죠. 잘 기억하세요. 범죄, 빈곤, 질병 등 도시 문제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그림이 들어있죠. 이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1통에서 여러분들은 먼저 1지대부터 5지대까지 순서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야 됩니다. 1지대가 뭡니까? 중심 업무지구죠. 2지대는 천이 또는 점이지대, 3지대는 저속층 주거지대, 4지대는 고속층 주거지대, 5지대는 자, 통근자 지대다라는 겁니다. 자, 1지대는 중심 업무지구, 2지대는 천이 또는 점이지대, 3지대는 저속층 주거지대, 4지대는 고속층 주거지대, 5지대는 통근자이다.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그려드렸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즉 도심에서 멀을수록 접근성, 지대, 인구 밀도도 낮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양골 2번 동심원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중간쯤 보세요. 시카고라는 특정한 도심을 대상으로 했다. 그래서 도시 공간구조에 대한 일반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오게 된 게 바로 뭡니까? 2번 챕터의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다 할 수 있겠죠. 2번 챕터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다. 옆에다가 별표 2개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2개 해주시고 양으로 1번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자, 미국의 도시경제학자인 호이트가 동심원 이론을 보완하고 수정하여 제시한 이론이다. 이처럼 동심원 이론을 보완하고 수정해서 제시한 게 바로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140여 도시의 주택가의 분포에 중점을 두어 도시 공간구조의 성장과
지역분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중심 업무지구로부터 여기가 중심이 되겠지요. 예, 자, 도매 경호지구, 저급 주택지구, 중급 주택지구, 고급 주택지구가 뭐에 따라 주요 교통 노선에 따라 예, 자,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되면서 배치된 이론이다. 그래서 교통 노선에 따라 선형의 모습으로서 발전한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 붙였어요? 선형 이론이 생각하시고 교통 노선 나오면 어때?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동그라미 3번 봅시다. 고급 주택지구는 고용기가 많은 기존의 도심 지역과 주요 교통수축을 하여 접근성이 양원 지역에서 선형으로 발전한다. 여기에 누가 주거지를 선정합니까? 바로 예, 자, 주택가 지분율이 높은 주택 가격의 지분율이 높은 상류층, 즉 고소계층이 주거지를 선정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되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6번 보세요. 이보시면 도시 주거의 유효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뭡니까? 호이트라면 주택 가격의 지불 능력이 되겠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7번. 주택 가격의 지불력이 높은 상류층이다. 자, 이처럼 주택가 지불력이 높은 상층 고소계층은 고용기가 많은 기존의 도심 지역과 주요 교통출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이 지역에 대해 주거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걸 밝혔다고 했지요. 또한 동그라미 8번. 교통의 발달, 소득의 증가 등은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를 이야기한 내용이다. 그래서 교통의 발달뿐만 아니라 소득의 증가도 어때? 도시 공간구조를 변화시킨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측 페이지 봅시다. 우측 페이지는 이제 세 번째부터 다핵심 이론이다 소개되고 있죠. 다핵심은 여기다가는 별표 4개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3번 챕터 다핵심은 옆에는 별표 4개 이루시고요. 자, 양으로 1번 첫 번째로 봅시다. 다핵심 이론은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을 결합하여 도시 내부의 토정 패턴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흐름을 잘 정리하자 했습니다. 도시 공간조란 최초의 연구가 뭡니까? 버젯의 동심원 이론이다. 그럼 동심원은 시카고라는 특정한 도시를 대상으로 일반성이 결여되어 있다. 일반성을 부여해서 나온 게 어때?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버젯의 동심원 이론과 호이트의 선형 이론을 결합시켜서 나오게 된 게 해리스 울만에 의한 다핵심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자, 두 번째 끝부분 보세요. 그 보시면 해리스와 울만에서 발전되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다핵심 이론에면 도시의 토지형 패턴은 단일의 중심 업무직을 해결하여 발달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도시가 성장하면서 여러 개의 점원화된 핵심이 형성되고 도시는 복수의 핵심에서 발달하는 것이다. 결국 도시는 자, 핵심이 여러 개 있다는 이야기에서 복수의 핵심 중에서 성장 발달한다. 이게 바로 뭡니까? 다핵심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괄의 2번 보세요. 예, 자, 다핵심 이론에서는 다핵의 발생 영역으로 처음 다핵화 영역으로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랬지요. 그래서 이제 특정 위치나 특정 시설의 필요성, 유사 활동 간의 집중, 지향성, 이질 활동 간의 입적, 비양립성, 지대를 지변 능력의 차이, 지금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 우리 2가지만 조심하자 그랬어요. 뭡니까? 유사 활동끼리는 모여야 된다. 그래서 집중 또는 어때? 집적 지향성이 있어야 된다. 다음 이질 활동에는 흩어져 있죠. 입적으로 비양립성이 된다. 2가지만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원의 1번 보시면 특정 위치나 특정 시설의 필요성이다. 특정 활동은 전문화된 시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집중된 곳에 모이게 된다. 또는 2번 유사 활동하는 집중 지향성이다. 집중 동그라미 쳐주세요. 또는 집적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집중 또는 집적이다 생각하시고 유사한 활동은 집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모이게 된다는 거죠. 또는 3번 이질 활동하는 입지적 비양립성이 쌓여져서 이질적 활동은 상환의 이해가 상반된다. 그래서 모이면 불리하다. 흩어져 있죠. 그래서 입지로 비양립성이다. B자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양립성이 있어야 된다. 또 4번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다. 할 수 있겠는데 4가지 중에 2가지만 조심하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유사 활동 안에 집중 또는 집적 지향성이 있어야 된다. 동그라미 3번 이질 활동 안에 입지적 비양립성이 있어야 한다. 이 2가지만 조심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도시 공간구조라는 이분도 우리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반복습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184페이지는 예제가 소개되고 있는데 예제 한번 봅시다. 자, 도시 공간구조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세요. 자,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를 야기한 요인은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의 증가는 관계가 없다. 아니죠? 네, 자, 우리 여기서 누차 이해했습니다. 도시 공간구조 변화를 야기한 요인은 교통의 발달뿐만 아니라 소득의 증가도 관련이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교통의 발달뿐만 아니라 소득의 증가도 관련이 있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1번 뒷짐이 잘못되어 있다. 알 수 있겠죠? 2번 보세요. 도시의 성장과 분화가 주요 교통망에 따라 확대되면서 나타나고 보았다. 자, 이처럼 교통망, 교통선 나오면 뭘 떠올리자? 호이트의 선형 이론 이걸 떠올려야 되겠지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 관련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쪽 보니까 버젯은 나와 있지요. 잘못되어 있죠? 버젯 이야기가 아니란 이야기. 누구 이야기입니까? 바로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호 3번. 자, 도시 공간구조 형성을 침입, 경쟁, 천위 등의 과정으로 나타나 보았다. 이처럼 침입, 경쟁, 천위라는 도시 생태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누굽니까? 버젯의 동심원 이론이 되겠지요. 버젯의 동심원 이론이 된다. 그래서 앞쪽이니까 호이트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잘못된 표현이다. 누구 겁니까? 버젯의 동심원 이론이다.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도 결국은 잘못되어 있네요. 사실 2번과 3번은 이름이 어때? 서로 바뀌었죠? 됐습니다. 4번 봅시다.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점이지대는 고급 주택지구보다 도심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다.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런 질문이 출제되기 때문에 사실 어때? 버젯의 동심원 이론은 1지대부터 5지대 순서를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자, 지금 뭘 비교했어요? 점이지대, 즉 천이대 2분과 고급 주택지구다. 고속층 주거 이걸 비교하겠죠. 그럼 자 보세요. 천이대, 즉 점이지대 2부분과 고속층 주거지대 누가 더 중심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까? 천이지대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4번님 다시 보시면 동심원 이론이면 점이지대, 즉 천이지대는 고급 주택지구보다 도심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다. 아니죠? 도심에 가깝게, 즉 근거리에 위치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지요. 4번도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다핵심 이론의 해리스 울만이 한죠. 다핵심 이론의 핵심 요소에는 공업, 소매, 고급 주택 등이 있으며 도시 성장에 맞춰 핵심의 수가 증가하고 특화될 수 있다. 결국 복수의 핵심 주변에서 도시가 성장 발전한다. 이게 어때? 다핵심 이론이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옳은 건 몇 번입니까? 5번이 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답은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때? 그리 어렵던 내용이죠. 다만 이 28회 때 출제했던 내용인데 학자 이름을 바꿔가지고 좀 어땠다? 혼선이 좀 오는 경우가 있어요. 학자 이름 신경 쓰지 말자 그랬습니다. 이거 외우려면 스트레스만 받는다 그랬어요. 외우지 않아도 앞으로 계속 제가 버젯의 동심의 이론이다.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다.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다. 또 들어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9월달만 돼도 빠르면 7, 8월달 이때만 돼도 세뇌가 돼가지고 자동적으로 정적으로 연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지문으로 보시면서 눈에 익히시기 바랍니다. 굳이 외우려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튼 예제까지 다 풀어드렸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 2절 도시 공간구조 이론이다. 관련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도시 공간구조 이론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절 입줄의 의부터 간략하게 또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